이번 책은 자오유핑의 사람을 품는 능굴능신의 귀재 유비입니다. 옮기니는 박찬철입니다. 이 책은요, 삼국지에서 유비라는 캐릭터를 불러내서 현대의 관리학 측면에 대입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인물 됨됨이를 인수분해해 보고, 그리고 짤막한 예시를 들어서 각인시켜주는 구조가 탄탄한 책이었습니다. 강의를 글로 옮겼기 때문에 전달력이 꼼꼼하게 짜여져 있는 듯 했고요. 그리고 자오이핑은 그 전에 조조, 사마이, 제갈량에 관한 책들을 냈거든요. 그런 인물들, 특히 조조나 사마이의 쪽에서 보면요, 현대의 관리학 측면에서 볼 때 조조 사마이 쪽에 특히 리얼 히든 스토리가 많아서 독자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옛날에 관심을 끌었던 유비 삼총사 이런 쪽들의 이야기가 더 식상해져 있는데, 유비에게서도 히든 스토리가 의외로 있어서 이 책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책에 나온 유비의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비는 어렸을 때부터요, 주위에서 유비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면 유비를 얘기해주는 삼국지 선주전에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선주는 책 읽는 것을 그리 즐기지 않고 개나 말, 음악, 아름다운 의복을 좋아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비가 경험으로,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유비가 그러니까 15세가 돼서 유학자 노식의 문화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때 유비를 도와주었던 첫 번째 인물이요, 숙부 유원기였거든요. 이 숙부의 유원기의 처가요, 각자가 따로 일가를 이루고 있는데 어찌 항상 이처럼 도울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유원기가 우리 종 중에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요 하면서요. 그러면서 유비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을 보태주었거든요. 나중에 유비는 그 기대에 부응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북방의 호족 공손찬은 유비보다 몇 살이 나이가 많아서 유비가 형으로 모셨는데, 유비가 공손찬과 결이 형제한 일은 훗날 유비가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유비를 또 설명해 주는 어렸을 때 유비를 설명해 주는 기록을 또 보면요. 그러니까 유비가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무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많이 몰려들었던 이유는요, 말수가 적고 아랫사람들을 잘 대해주며 기쁨이나 노여움을 얼굴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다. 호엽들과 교우를 맺는 것을 좋아하니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그를 따랐다라고 선주전에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요, 유비는 아랫사람들을 잘 대해 주었고, 그 다음에 기쁨과 노여움을 표정에 드러내지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어떤 깊이, 그 다음에 어떤 대범함,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추종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그리고 또 금전적으로 그를 또 많이 도와준 상인, 부유한 상인 2명이 있었거든요.
그 상인들이 그러니까 유비를 알아봤다는 거죠. 그 상인이 바로 누구였었냐면 장세평과 소상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변경 무역을 했었는데 그 중원의 차와 변경의 말을 거래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정부와 지방 할거 세력 호족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 형세를 잘 이해하고 사람을 보는 안목에도 일가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비의 잠재력을 확신하고 그들도 사업을 위한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유비는 주위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유비 이 책에 나온 이 능굴능신, 이것은요 어떤 전략이냐면요, 고개를 숙여야 할 때와 적극 나서야 할 때를 능히 구분해 행동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비처럼 자신을 굽혀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각한 그 좌절을 겪은 후 냉정을 유지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이렇게 하기는요. 근데 유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타격을 받은 후 신속하게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유비가 그 처음에는 이렇게 그 공손찬, 그 다음에는 도겸, 그리고 원소, 여포, 조조, 유표, 유장 등에게 몸을 의탁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해석하는 책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유비는 그 변절자의 아이콘을 가졌다. 그 다음에 겁쟁이, 뭐 비겁자, 이런 꼬리표로도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오이핑은요, 이 설명을 또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을 그 접속 모델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대를 빌려 공연을 하고 배를 빌려 바다로 나간다는 그러한 연명책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비가 매번 강한 맹우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나아가 상대의 무대를 빌려 자신을 키우곤 했으며, 단독으로 깃발을 올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을 택한 유비의 전략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렇게 유비가 그 남의 힘을 빌려 쓰는데 뛰어난 그런 그 힘을 가진 그러한 것들을 보면요, 그 조조의 도움을 빌려 상대를 제거하는 일, 그때 그 여포를 제거할 때요, 이렇게 조조를 도와 제거하는 일로 바꾸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요, 조조는 천시를 얻었고 손권은 지리를 점했으며 유비는 인화가 있었다, 이러한 견해가 비교적 맞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노자가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 말처럼, 유비는 비록 힘은 세지 않았지만 작아도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유비가 50살이 접어들도록 어떤 그 일반인처럼 남의 기반을 빌려 굼뜨게 발전하고 있었죠. 그에 반해서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비가 만약에 운전자이고 천하가 고속도로라면 유비 주위의 차들은 이미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첫 번째 상대 강적 조조는 이 원소를 물리치고 북으로 오환을 정벌해 북방을 통일하고 호시탐탐 그 형주를 노리고 있고요. 남쪽을 노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송권은 강동의 그 육군과 81주를 점거하고 지형의 험난함과 그 백성의 지지의 의지에 능력 있고 현명한 인재를 등용해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형성했고요. 또 그 유표까지
세력은 약했지만 형주를 기반으로 조직과 인마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미 50살에 접어든 유비만이 그렇게 굼뜨게 발전을 꾀했으니 얼마나 조급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궁하면 변통을 한다고 제일 먼저 유비사단에 들어와서 유비사단을 강하게 만든 게 자 이제 삼고초려로 얻은 제갈량이었죠. 근데 이 제갈량을 얻은 이 유비의 책략이요 일종의 이벤트였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이성이 아닌 감성에 호소한다는 그 정책. 제갈량을 감동시키기 위해 특별히 눈이 오는 날에 찾아가 진정성을 보여주었으며 그 두툼한 속옷을 입지 않고 추위에 얼어붙은 얼굴과 손을 보여 진정성을 극대화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비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인재에 목마르다는 사실을 알리려 했고요. 그래서 유비가 제갈량 한 사람을 얻기 위해 3번이나 찾아간 이유가 바로 그 인재라면 누구라도 소중히 대우하겠다. 그것을 보여준 이벤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고초려는요. 그 일석삼조의 계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이미지로 말해야 하고 이미지가 호소력이고 흡인력이며 그 다음에 태도가 정책의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또 이야기로 연결되냐면 저도 이 부분에서는 그 유비가 그 조은의 장판파로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그 장비의 당양교 끊는 고사 거기 나오는 그 부분에서요. 유비가 계속 남쪽으로 그 후퇴할 때 왜냐하면 그때 유비가요. 그 치중만 해도 수천 기에 이르고 노인과 아이가 10여만 명이나 끌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루에 10여리밖에 못 가는데 이건 군사 전략으로 볼 때 유비가 얼마나 하수였느냐 이걸 많이 설명하는 책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때요. 이 좌우입힘은요. 이 부분에서 저는 좀 흥미가 있었는데요. 그럼 유비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이 말을 듣고 조조가 그 5,000명의 정예 기병을 소집해서 밤낮으로 300여리를 달려 당양의 그 장판파에서 유비를 따라잡잖아요. 근데 그때 이 유비는요. 원래 아마 실패할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근데 먼저 포기하는 것은 주도적인 행동으로 백성의 생사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피동적인 행동으로 이미 민심을 얻은 후 어쩔 수 없이 포기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것은 패배를 당하는 위험을 무릅쓴 사건으로 탐복할 만한 깊은 안목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들에게 주동적으로 실패를 선택했다는 걸 오히려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비 자신은 인의를 중시하고 백성을 보호하며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위 정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유비는 수준 있게 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비 같은 고수는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자신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비는 이 장판파의 실패를 빌려 인의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하면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인의라는 기본 이미지, 어쨌거나 그 대한 황숙이라는 그 특수한 품종 외에 백성을 위해 참패를 무릅썼다는 보편적 이야기와 그 다음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한시를 보위한다는 이 원대한 사명에 그러니까 유비가 여기에서 자기가 그 인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웠던 그 설명 부분에서요. 그 익주의 장송이 그 장송이 원래는 그 조조 앞에서 재능을 보여 그 한 지역을 주재하는 고위 관리로 임명되리라 기대하고 익주의 지도를 갖다가 조조에게 바치려고 했었죠. 근데 조조는 그의 불쾌한 외모, 그 다음에 공손치 않는 태도 이런 거를 보고 도중에 퇴장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장송이 감춘 그 보물 같은 지도를 받은 것은 바로 유비였었잖아요. 여기에서 이 자오이핑은요. 어떤 유비의 지혜를 두냐면요. 낮은 무대에서는 출중한 사람을 주목해야 하고 높은 무대에서는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는 이 지혜를 얘기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기업가나 고위 관리자 모임에서 400여 명의 사람과 함께 식사하며 현장에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자오이핑은요. 그 자신의 경험으로 가장 볼품없는 사람과 사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장 볼품없는 그를 신경 쓰는 사람이 없을 테니 그는 반드시 상대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겉모습과 달리 고위 관리자 모임에 참석한 것을 보면 분명 일반 사람보다 3배의 능력, 5배의 자원, 10배의 재능을 갖춘 특별한 사람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장송이었죠. 그래서 유비가 이제 그 익주를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법정을 얻고 익주에서의 그 승리를 가지고 한중으로 내려오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 왜냐하면 그 조조와 대치한 그 한 달여 동안 조조한테 그 승리를 따낸 것이 바로 법정의 개척이었고 그 다음에 유비가 그 진공 책략을 택하는 게 아니라 그 대치 책략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주전에 보면요. 조조가 도착하자 유비는 군사를 모아 험고한 곳을 지키고 끝내 교전하지 않았다. 조조는 여러 달이 지나도 이를 함락하지 못하고 사망자는 날로 많아졌다. 여름 조조가 결국 군을 이끌고 돌아가니 유비는 마침내 한중을 차지했다. 이 한중 이 전투 이것이요. 유비가 조조와 오랜 세월에 걸쳐 싸워왔는데 그 싸움 가운데 한중 전투는 유비가 얻은 가장 완전하고도 중요한 승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중은 어떤 상당히 그 한중이 어떤 그 유비에게는 그 의미 있는 땅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비가 나중에 성도 왕이 아니라 그 한중 왕으로 이제 봉해지잖아요. 이 한중은요. 그 한고조 유방이 한중에서 한중 왕을 칭한 후에 그 한나라 천하를 세웠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비는 그 한중에서 왕을 칭해 자신의 권위와 합법성을 증대시키고자 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비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던 한시를 부흥시켜야 한다. 그 명분과 일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유비가 지금 그 한중을 차지했다는 거, 그러니까 익주를 차지하고 한중을 차지해서 3등으로 우뚝 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요. 어떤 그 질문을 하나 하냐면요. 그 여러분은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앞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재촉하겠느냐. 대부분은 경적을 울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기다리는 시간이나 화를 내는 정도는 앞에 있는 차가 어떤 브랜드인지에 관계가 있다고 하네요. 그 앞에 차가 벤츠였느냐, 영업용 택시였느냐. 그러면요. 이 심리 실험에서요. 대다수는 급이 낮은 차에는 계속해서 경적을 울렸고요. 고급 승용차의 경우는 달랐는데요. 뒷차 운전자의 절반 정도는 경적을 울리지도 않았고요. 앞차가 출발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요. 그 명차는 하나의 기호이며 기호만으로도 그 충분한 권력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쉽게 순종과 복종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권력 기호 현상은 생활 속에 널리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한마디로 이 돗자리나 집신을 만들어 파는 한미한 집안 출신이었는데 계속 내리막을 걸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익주를 점거하고 한중을 탈취한 거, 이것이 유비에게는 이제 바로 권위를 높이는, 그래서 한중 왕으로 등극하고 나중에는 유비가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비가 이제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그때 유비가 그 죽음을 앞두고 제갈량과 국가의 앞날과 운명에 관한 그 중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실패한 그 자녀 교육, 그 유선을 제갈량에게 맡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매우 효과적인 책략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승낙일치는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 앞에서 한 이 자아승낙은 개인의 행위를 규범화할 수 있고요. 한 번 승낙하면 평생 약속을 이행해야 할 정도로 그 위력이 무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비는 유선을 제갈량에게 맡겨서 자기가 실패한 이 자녀 교육을, 그러니까 이 자녀를 한마디로 가장 충신 제갈량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이 승낙일치의 묘미는 상대가 대중 앞에서 인정하기만 하면 설령 훗날 원하지 않더라도 하게 된다는 이 책략은요, 관리, 영업 혹은 아동교육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책략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결연히 온 힘을 다해 충정의 절개를 본받아 죽을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만인 앞에 표명한 것입니다. 자, 유비는 한미한 출신으로 제갈량 방통에게 미치지 못했고요. 문으로는요. 그 다음에 무로는 관우 장비 좋은 마초 황충에게 미치지 못했지만, 이 유비의 성공사는 그야말로 풀뿌리 영웅의 성장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굽히고 펼 줄 안다는 이 의미, 이 능굴능신 유비의 처세가 돋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